그날 아침 저는 통장 앱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난달까지 3,200만 원이 있었는데 화면에 찍힌 잔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청약 통장 말고 생활비 통장 있잖아요. 거기 잔액이 이상한데 혹시 알아요?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건 은행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이 그냥 그거. 저는 12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웠어요.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이 그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달마다 제가 채워 넣었고 언젠가 우리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 손도 안 대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동생한테 좀 빌려줬어.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빌려줬다고. 시동생은 몇 년째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큰아들인 남편이 동생을 도와야 한다고 늘 말했고 남편은 그 말에 항상 약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동생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 월급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제 돈에 손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언제 빌려준 거예요? 지난달에 동생이 급하다고 해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싫다고 할 것 같아서. 괜히 싫다고 할 것 같아서. 제 돈인데, 제가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쓰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 그게 괜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 앱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크게 나쁜 버릇도 없고 아이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족 문제 앞에서는 제가 없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남편은 듣고 시동생이 부탁하면 남편은 들어주고 제가 뭔가를 말하면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가족.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 생각을 처음 한 게 결혼 2년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사십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결혼 초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셨는데 셋째 해부터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시동생 내외까지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족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남편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오면 그게 좋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냉장고를 여십니다. 제가 뭘 사뒀는지 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이게 왜 없어? 우리 아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찬장을 여시더니 그릇을 꺼내서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 아들 취향엔 안 맞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엔 커튼을 보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바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고른 것들이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집안 물건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시동생 부부는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잡니다. 방이 2개인 아파트인데 아이 방을 내주면 우리 아이는 거실에서 자야 합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오늘 거실에서 자자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목에 걸렸지만 아이 앞에서 말다툼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문제가 터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잠깐 말을 하다가 저한테 넘겼습니다. 엄마가 얘기하고 싶으시대. 수화기를 받으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동생이 좀 급하다잖아. 그 돈 고마워요. 가족끼리 이렇게 도와야지. 감사 인사였습니다. 제가 흔쾌히 동의해서 준 것처럼. 어머니, 저는 그 돈 드린다는 말 한 적 없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호가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재호가 번 돈이잖아. 남편이 번 돈. 저도 일합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파트타임으로 번영 일을 합니다. 그 돈도 다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저도 이래요, 어머니. 그 통장에 제 돈도 들어있어요. 아이고, 집에서 번역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남편은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가족한테 차갑게 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보, 그 돈 언제 돌려받아요? 동생이 다음 달에 준다고 했어. 다음 달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3천만 원이 아마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일상적인 동작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형수님.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가 났다가 식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조용함이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미리 연락 없이 점심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혼자였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를 드리겠다고 했고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거 있잖아. 동생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부모님 칠순여행 좀 같이 보내줄 수 있어? 동생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아직 지난번 돈도 못 받았는데 여행 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말이 좀 거칠다. 거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상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거친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돈이 제 동의 없이 나갔고 그 돈이 언제 돌아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지출 얘기를 하시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다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재호야, 네 와이프 좀 봐라. 남편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7년 동안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안 돼요. 딱 그 두 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2시간 더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배웅하고 들어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 상처받으셨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저는요? 뭐? 저는 상처 안 받았어요? 내 돈 3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7년을 돌아봤어요. 작은 것들. 처음엔 정말 작아 보였던 것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여는 것, 시동생 내외가 아이방을 쓰는 것, 남편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는 작았는데 쌓이고 보니 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 아래서 7년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공동으로 쓰던 계좌에서 제 명의 개인 계좌로 제 수입을 이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 직원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거의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며칠 좀 갈게. 어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와, 라고만 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쌌습니다. 크게 싸지는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아이 물건, 그리고 서랍 안쪽에 넣어뒀던 서류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제 명의 서류들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외할머니 집에 갈 거야. 좋아? 아이는 신났습니다. 외할머니를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멈칫하면서 저를 봤어요. 어디가? 친정이에요. 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는? 같이 데려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설마 이혼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저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붙잡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한테도 말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도. 남편, 저 팔 놔요. 남편은 팔을 놨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집 지키고 있어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계속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아이를 먼저 안으셨어요. 저는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다가 현관 앞에서 그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시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봐. 아니야. 7년 동안 참기만 했거든. 참은 게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참다가 결정한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나온 거였습니다. 친정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처음 이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들어와, 이야기하자. 잘못했다.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생각이 또렷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남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요. 들어와, 제발. 나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뭔가가 바뀌어야 해요. 뭐가? 남편이 어머니한테, 시동생한테 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 말고 행동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우선 그 돈, 시동생한테 확실하게 날짜 받아요. 내가 동의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 돈이 돌아와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재정 관련된 건 전부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어머니한테도 동생한테도 누구한테도 제 허락 없이 나가는 돈은 없어야 해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진짜로.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는데 봄이라 뭔가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초록색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변하는 걸 제 눈으로 볼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믿기 쉽고 행동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니. 재호한테 다 들었어. 내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 돈은 재호가 알아서 받아낼 거야. 동생한테 내가 따로 얘기했어. 감사해요. 근데 며느리, 나도 서운한 게 있어. 그날 말하는 게 좀 차갑더라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차갑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래 쌓인 거예요. 저도 마음이 따뜻할 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전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 달랐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서 와. 저는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왔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남편도 알겠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이번 달 말까지 500 돌려준대. 나머지는 2달 안에. 알았어요. 진짜 미안해. 그때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다음엔 그러지 말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밥상 앞에서 반찬이 맛있다고 떠들었고 우리는 잠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빠지면서 손을 놓았거든요. 펜을 들고 앉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다. 그런데 친절하다는 게 다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나는 40이 다 되어서야 알았다.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고 좋은 아내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잊었다. 이번에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다시 찾았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일기를 덮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저는 그냥 한참 그쪽을 바라봤어요.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시동생은 약속대로 이번 달 말에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나머지도 2달 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가족 관련된 돈 이야기는 반드시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지난달에 또 오셨는데 오시기 사흘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안 여셨어요. 차를 드시면서 아이 이야기를 하셨고 돌아가실 때 제 손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뭔가 전해지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 조용히 선을 그었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그 선을 이제야 그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었습니다.